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바야흐로 재즈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즈의 기원, 시대별 재즈의 특징, 그리고 각 시대별 유명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한번 재즈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즈 이덥이라는 책이고요. 재즈 평론가 남무성 씨가 쓰고 그린 책입니다. 남무성 씨는 한국 최초의 재즈 매거진 재즈를 창간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유명 재즈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프로듀서기도 해요. 한마디로 재즈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몇 분들은 아마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제가 남무성 씨가 쓰고 그린 책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 책은 사실 만화책입니다. 재즈의 역사가 워낙 길고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책의 내용이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책 두께가 이만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벽돌책이에요. 벽돌책. 근데 다행히도 만화다 보니까 읽는데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물론 텍스트가 상당히 많은 만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책을 사서 읽어보실 분들이라면 그 점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책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즈의 탄생에 대해선 아주 많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뉴올리언스 재즈 탄생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노동요 같은 걸 부르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노동요가 조금 발전돼서 흑인 블루스가 됐고 그 흑인 블루스가 바로 재즈의 근간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흑인 블루스를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재즈는 연주를 해야 되니까. 연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악기랑 연주자가 필요하겠죠. 악기랑 연주자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남북전쟁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는 동안 각 진영은 군악대를 양성하는 데 큰 힘을 쏟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악기를 구입하고 그걸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을 이제 징병했겠죠. 근데 전쟁이 뭐 영원하진 않잖아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악기들과 연주자들은 미국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뉴올리언즈였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뉴올리언스에서는 흑인 남자가 죽으면은 장례 행렬 가장 앞에 관악기 밴드가 서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매장하고 돌아올 때 아주 신나는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시내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흥겨운 음악이 재즈의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00년대 초반 재즈는 이제 음악이라는 타이틀을 제대로 얻기 시작하는 그런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재즈 악단들이 음반 제작을 활성화했는데요. 이 시기를 설명하는 건 앞으로 나올 이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즈가 1901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루이 암스트롱이 1901년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존재 자체가 재즈라고 불릴 만한 아이콘 같은 사람인데요. 루이 암스트롱은 1901년에 뉴올리언스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불우하고 불량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소년원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소년원에서 코넷이라는 악기를 배웠다고 해요. 근데 루이 암스트롱이 그 악기에 소질도 있었고 그 악기에 정말 푹 빠져서 정말 열심히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킹 올리버라는 그 당시 최고의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 연주자 눈에 띄어서 재즈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루이 암스트롱 노래 중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웨스트 앤 블루스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아마 루이 암스트롱이 이래서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구나를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화려하고 기교 넘치고 경쾌한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칙투칙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혹시나 못 들은 분들 계실까봐 추천을 하는데요. 루이 암스트롱 특유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아하면서도 신이 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경쾌한 곡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 이 인물을 빼곤 1900년대 초반 재즈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듀크 엘링턴이에요. 이 피아니스트의 본명은 에드워드 엘링턴이었는데요. 사람이 워낙 그 당시에 좀 세련되고 기품 있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듀크, 그러니까 공작 같다 해가지고 듀크 엘링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듀크 엘링턴은 자신의 별명처럼 재즈를 거리의 음악에서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요. 재즈 사상 초유의 작곡가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23년에 워싱턴즈라는 악단을 만들어서 뉴욕 최고의 클럽이었던 코튼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스는 이후 50년 동안 명문 악단으로 이름을 날렸고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닐 정도로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1930년대에는 영국 왕실이 워싱턴즈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듀크 ellington의 노래도 추천을 해드려야겠죠. 어떤 걸 추천해드릴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장 대표작 하나를 추천해드려야겠다 해서 Take the A Train 이 노래를 추천하고요. 다음으로 추천할 노래는 시즌 블루스인데요. 이 노래는 그 노래가 좋기도 좋은데 악기들의 솔로 연주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그 솔로에 푹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 스윙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그 유튜버 짤도 있잖아요. 너네는 뭐 스윙이 없었나? 그 스윙이 바로 이때 1930년대에 유행한 재즈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스윙이 뭐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스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박자, 리듬을 탈 때 1, 2, 3, 4, 1, 2, 3, 4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스윙은 중간에 N이 붙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이 엔드 부분에 악센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1 and 2 and 이렇게 하지만 음악에 이걸 대입했을 때 거기는 그냥 중간에 쉬는 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프비트라고 합니다. 오프비트. 그래서 이 쉬는 박자를 자유자재로 잘 가지고 놀면서 어떤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스윙인 거죠. 이런 스윙을 만들어냈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베니 굿맨입니다.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베니 굿맨은 재즈를 대중문화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가 만든 스윙 음악들은 1930년대 미국을 아주 뒤흔들어 놨다고 합니다. 베니 굿맨 노래 중에 가장 대표곡 한 곡을 뽑으라고 하면 싱싱싱일 겁니다. 아마 들으시면 100% 아실 거예요. 분명 들어본 적 있는 노래입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이게 스윙이구나 한번 느껴보실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보다 렛츠 댄스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제목이 렛츠 댄스잖아요. 진짜 춤을 안 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하철 플랫폼 같은 데서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몸을 막 들썩들썩. 너무 사람 많은 데서 들으시면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시대는 뒤에 나올 모던 재즈의 이제 초석이 된 비밥이라는 장르가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스윙이 되게 대중적이고 아주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었다면 비밥은 조금 어렵고 좀 예술적인 부분이 강한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중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비평가들도 그렇게까지 찬사를 보내지 않았던 그런 재즈 장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활동했던 비밥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이제 예술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즈를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하듯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재즈가 좀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비밥과 이전 재즈가 뭐가 다르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기. 그러니까 템포와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밥은 8비트를 주로 이용하면서 훨씬 더 빨라졌죠. 근데 이 빠른 게 춤을 출 수 없을 정도로 빨랐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코드가 훨씬 복잡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적인 면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코드들이 난해하고 조금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즉흥적인 연주 스타일이 각광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밥 장르는 대중들도 외면했지만 많은 재즈 뮤지션들도 조금 외면했던 그런 장르라고 합니다. 이 비밥 시대를 설명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인물 바로 찰리 파커입니다. 일명 버드라고 불렸는데요. 아주 위대한 색소포니스트였습니다. 찰리 파커란 이름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들어봤다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이죠. 1인칭 단수에 찰리 파커 플레이즈 보사노바라는 그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찰리 파커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찰리 파커는 정말 뛰어난 재능 그리고 노력으로 이 비밥이란 장르를 엄청 견인했던 사람인데요. 아쉽게도 34살이란 아주 어린 나이에 마약 중독으로 요절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의 대표곡 하나를 추천하라고 하면은 전 오르니솔로지를 추천할 거예요. 이게 조류학이란 뜻인데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버드, 그러니까 새라는 별명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비밥이란 게 딱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찰리 파커 죽이는 연주자였구나 이걸 딱 두 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1950년대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끝이 났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던 긴장이 완화됐잖아요. 그 긴장의 완화가 재즈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렬하고 거칠었던 비밥 재즈 대신에 훨씬 톤 다운되고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는 쿨 재즈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비밥의 확장판 같은 하드밥도 이 시기의 한 주축을 담당했는데요. 서로 이제 있는 곳이 좀 달랐어요.
쿨재즈는 서부, 웨스트 코스트 쪽에서 이제 발전을 했고 하드밥은 동부 쪽에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두 명 있습니다. 바로 빌 에반스와 마일스 데이비스예요. 빌 에반스는 재즈계의 쇼팽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서정적인 감성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앨범들이 후대 재즈 피아니스트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히고 그리고 연주됐다고 합니다. 빌 에반스는 빌 에반스 트리오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음반 작업을 하는데요. 이 빌 에반스 트리오가 만든 앨범이 진짜 대박을 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왈츠 포 데뷔랑 썬데이 앳 더 빌리지 뱅가드는 재즈 피아노의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앨범이에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노래 되게 많을 겁니다. 그만큼 여전히 사랑받는 앨범들이에요. 그 다음 마일스 데이비스인데요. 이 사람은 재즈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긴 시간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940년대부터 찰리 파커와 함께 이제 비밥의 기초를 다진 사람인데요. 주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온 앨범이 Kind of Blue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은 재즈 전체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명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명반이라 불리는 이 Kind of Blue의 피아노 세션은 누가 맡았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빌 에반스가 맡았다고 해요. 두 천재 재즈 아티스트들의 만남, 이 만남이 슈퍼 명반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60년대는 락앤롤의 시대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재즈가 비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재즈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인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재즈 아티스트들은 자신만의 재즈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형태의 재즈가 탄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재즈를 프리 재즈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대표 아티스트로는 존 콜트레인과 오넷 콜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앨범으로 이 둘의 앨범을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제 마음이니까. 제 유튜브니까요. 완전 사심을 100% 담아서 제가 좋아하는 앨범을 추천해볼까 합니다. 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거의 한 20년째 빠지지 않고 있는 앨범, 바로 게츠 앤 질베르토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색소포니스트였던 스탄 게츠가 자신이 존경했던 브라질의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노래를 가지고 만든 앨범인데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참여해서 직접 피아노를 치고 스탄 게츠가 색소폰을 불었겠죠. 그리고 주앙 질베르토, 그리고 그의 부인인 아스트러드 질베르토가 참여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이 앨범에는 그 전설적인 보사노바 노래죠, The Girl from 이파니마, 이게 수록되어 있고요. 코르코바도, 이 노래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러드 질베르토의 노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진짜 막 묘해져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제가 마치 소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혹시나 아직까지 이 노래를 안 들어보셨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1970년대의 재즈는 락, 그리고 재즈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락도 아니고 재즈도 아닌, 아니면은 락이기도 하면서 재즈이기도 한 그런 노래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음악, 민속 음악, 아니면 펑크, 클래식,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과의 조화를 시도했던 게 바로 이 시기의 재즈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도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재즈 음악을 발표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자코 파스토리우스, 이 사람에 주목을 했습니다. 재즈 베이스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1970년대를 대표한 재즈 밴드였죠. 웨더 리포트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첫 솔로 앨범인 자코 파스토리우스도 진짜 좋거든요. 그거 들으면 베이스가 와, 이렇게 멋있는 악기였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는데 이 앨범을 추천하기보다 웨더 리포트의 앨범을 하나 추천해볼까 하는데요. 헤비 웨더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이 앨범이 상당히 좀 대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듣기 좋아하실 것 같았고요. 그 중에서도 버드랜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거 노래 되게 좋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1980년대 이후의 재즈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아방가르드한 그런 재즈가 시작된 시기라고 합니다. 재즈가 너무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팝이고 락이고 클래식이고 뭐고 다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정통 재즈 팬들한테는 약간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좋은 앨범은 있었죠. 여성 피아니스트 중에 칼라 블레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칼라 블레이 빅밴드라는 악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노래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런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 약간 이지팝 같기도 하고 약간 흔히 말하는 그런 뉴에이지 음악 같기도 한데 그 안에 재즈 감성이 아주 잘 섞여 있거든요.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평화로워지는 그런 음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이 남무성 씨가 쓴 책 이 재즈 잇 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 책에는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조금 더 이제 재즈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그 유튜브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 달아 놓을게요. 클릭해서 한번 노래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